수십 년 전 이슬람 국가 이란은 지역 초강대국의 지위에 매우 근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7년 이란의 경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은 현대 강국들을 65% 이상 앞질렀으며 당시 튀르키예도 능가했습니다. 이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산업의 생명줄인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어떤 제국이라도 탐낼 만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의 한 중대한 결정으로 인해 테헤란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난의 손가락은 이슬람 혁명을 가리킬 수 있지만 더 깊은 본질은 절대적인 힘을 추구하려는 야망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지위를 구축하려는 야망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처음에 그 야망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동 강대국들 간의 내부 대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항상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간의 종파 분열로 찢겨져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UAE와 같은 주요 세력들은 모두 수니파 축에 속해 있습니다. 오직 이란만이 강력한 시아파 국가로서 수십 년간 지속된 미묘하고 끈질긴 대립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종교보다 더 중동의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에너지와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거의 30%와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기는 지리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바브엘 만데부 해협과 같은 해상 요충지는 모두 전략적 병목 지점입니다. 이 지점들을 통제하는 것은 자원을 통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부터 세계의 에너지 생명줄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과 같은 걸프만 강대국들을 출구 없는 권력 게임에 묶어두었습니다. 아랍의 봄물결이 중동을 뒤흔든 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와 같은 수니파 국가들은 서방,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신속하게 강화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었고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란이 동시에 여러 안보 도전에 직면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980년대 내내 이어진 이라크와의 생존을 건 전쟁은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따라 긴장을 유지해야 했고 이는 매일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테헤란은 잔인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생존하려면 궁극의 억제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이 핵무대 허우타에 첫 발을 내딛도록 도와준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는 점입니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샤 왕조 시절에 큰 정치적 격변이 있기 전부터 이란은 미국과 유럽의 후원 아래 야심찬 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크바르 에테마드의 말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부터 테헤란은 테헤란 대학교에서 전문가 팀을 양성했습니다. 활동의 중심은 OMW급 연구용 원자로였는데 이는 워싱턴이 직접 제공한 기술 선물로 1967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곧이어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서명한 최초의 62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갈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4년 샤는 20년 안에 원자력 에너지로 23 0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란은 독일의 크라프트베르크 우니온 크라프트웩 유니온과 부쉐르의 1200MW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포함해 서방 기업들과 여러 건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회사와 추가로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협상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문을 굳게 닫아버리기 전에 승인했던 야심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세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미국은 이란을 서방 궤도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당시 공개적인 목표는 평화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에너지라는 껍데기 아래 이란은 핵 연료 주기를 장악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74년 테헤란은 유럽에 본사를 둔 우라늄 농축 회사인 유로디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이스파한에
핵연구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국내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며 점차 전체 공급망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서방과의 협력 혈맥을 끊었고 전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980년 이라크와의 격렬한 전쟁이 발발하여 이란의 자원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이던 부쉐르 원자로를 포함한 핵 인프라를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실전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이란 지도부는 워싱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가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자신이 지역의 생사를 건 게임에서 취약한 목표물로 노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란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 등 남은 세력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테헤란은 1985년과 1990년에 중국과 핵 협력 협정을 맺었고 1995년에는 러시아와 원자로 완공을 위한 대규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핵심 기술, 특히 우라늄 농축 기술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의 어둠 속에서 이란은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운영하는 국제 핵 밀매 네트워크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 국가의 원심 분리기 설계와 농축 기술을 제공하여 위험하고 불확실한 암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란은 비밀리에 핵게임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불안정한 중동의 어둠 속에서 이란 최고 지도부는 아마드 계획 프로젝트 아마디라는 극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군사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지휘했으며 전략 핵무기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이란은 여러 차례의 일반 고폭탄 실험을 수행하고 탄두 설계를 연구했으며 특히 이스라엘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 3샤하브3에 이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테헤란은 여전히 치명적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원자폭탄 제조 수준의 핵 분열성 물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전략시설이 조용히 건설되었습니다.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공장과 아라크의 중수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2002년이란 국민저항위원회가 국제사회에 그 존재를 폭로할 때까지 조용히 운영되었습니다. 이 정보 폭로는 즉각적으로 의혹의 물결을 일으켰고 특히 이란이 이 시설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제적 압박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03년 이란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농축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확대된 사찰을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이란은 공식적으로 아마드 계획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3년 후인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포플러스는 대규모 외교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696호를 통과시켜 처음으로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물러서는 대신 예상치 못한 수를 두었습니다.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두 개의 평행한 방향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한 민간용 프로그램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목표를 조용히 계속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중 전략은 전 세계가 이란의 핵 야망의 진정한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탄즈와 아라크와 같은 핵시설이 테헤란에 의해 민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개되었을 때 세계 대부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평화의 장막 뒤에서는 더 비밀스럽고 규모는 작지만 훨씬 민감한 부문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다름 아닌 아마드 계획에서 얻은 기술 역량을 유지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 군사기술 연구를 조용히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로 핵 내포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하고 압축 동역학을 연구했으며 심지어 폭발 위력을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적어도 200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해 서방의 새 최고 지도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동시에 식 근처의 또 다른 비밀 시설을 폭로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포르도포도라고 불리게 된 이 시설은 지하 깊숙이 위치한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공습이 어렵고 감시가 어려웠지만 모든 국제 안보 전문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따르면 아마드 계획에서 일했던 인력의 약 70%가 SPND, 즉 이란의 국방연구혁신기구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곳은 테헤란이 민간용으로 위장한 채 전략 핵무기 개발에 야망을 이어가는 불씨를 지키는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10년 이란은 위험한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우라늄을 20% 수준까지 농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고농축 우라늄 HU로 불리는 한계 수준이며 20%에 도달하면 원자폭탄 제조에 충분한 9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시간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원심 분리기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면 멈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20% 수준으로 농축한 것이 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이해하려면 농축 과정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성분인 동위원소 U 235가 약 0.7%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원자로에서는 통상적으로 3~5% 수준으로 농축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점은 0.7%에서 20%로 농축하는 과정이 마지막 단계인 20%에서 90% 이상, 즉 원자폭탄 제조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20%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돌파 시간 브레이크아웃 타임, 즉 민간용 에너지 보유에서 핵무기 보유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고할 만큼 단축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위험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워싱턴이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특히 오사마 빈 라덴 추격 작전에 전력을 다하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불안정한 징후, 특히 이란과 관련된 것들은 면밀히 감시되었습니다. 일부 정보 보고서는 이란 정보안보부가 지역 내 무장단체와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 특히 이스라엘의 눈에 테헤란의 핵 야망을 더욱 위험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지 않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탄도 공습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바로 사이버 전쟁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의 수많은 원심 분리기가 갑자기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터는 격렬하게 흔들리며 금속 외피에 부딪혀 균열, 구부러짐,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나중에야 세계는 그 범인이 스톡스넷, 스톡eng에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정교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도록 설계된 스톡스넷은 핵전쟁이 악성 코드로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사이버 보안계를 뒤흔들었던 이름 스톡스넷은 이전의 어떤 악성 코드와도 달랐습니다. 데이터나 운영 체제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원심 분리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였습니다. 스톡스넷이 2010년에 발견되었을 때 이는 실제로 물리적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초의 사이버 무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 엔지니어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짓 데이터를 보내면서 조용히 장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조사들은 스톡스넷이 거의 확실하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새 정보기관인 NSA, CIA, 그리고 모사드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공격이 아니라 기술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이제 공식적인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의지와 놀라운 회복 속도로 2013년 여름까지 테헤란은 18영기 이상의 1세대 IR,
1 원심 분리기와 약 1 300기에 더 발전된 IR 임 원심 분리기를 설치했습니다. 비축된 우라늄은 5% 농축 수준에서 거의 9,700kg, 20% 수준에서 370kg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방 정보기관을 잠 못 이루게 하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밀 외교였습니다. 2013년 말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마쿠 협상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유효한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잠정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란은 20% 농축을 중단하고 기존 재고를 희석하며 국제원자력기구 EAEA의 감시 강화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PO+1 그룹은 추가적인 핵 관련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동결된 자산 약 42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무기, 외교, 해킹이 모두 중동의 핵 체스판 위에 함께 놓인 팽팽한 신경전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세계는 획기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란과 PO+1 그룹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합의는 일련의 엄격한 제안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야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JCPOA에 따라 이란은 10년 동안 최대 560기의 IR, 1 원심 분리기만 운영할 수 있었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67% 이하로 유지하며 15년 동안 300kg 이상의 우라늄을 비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테헤란은 대부분의 국제 제재를 해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무기 금수 조치와 8년간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교적 승리로 칭송받았지만 이 합의는 중동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리야드의 관점에서 이란의 제재 해제는 그들에게 경제를 강화하고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 이르는 대리 세력을 통해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할 자원을 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합의가 이란의 핵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JCPOA가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연시킬 뿐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들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강대국들은 이란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유엔 결의안 정신을 위반했다고 공동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30일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0.5톤의 극비 문서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7년 테헤란은 이 문서들을 수도 남쪽에 엄중히 보호되는 창고로 비밀리에 옮겼습니다. 모사드의 대담한 침투 작전은 55영페이지의 종이 문서와 55영개의 디지털 파일이 담긴 183개의 CD를 탈취했습니다. 이는 21세기 가장 큰 규모의 정보 작전 중 하나였으며 JCPOA의 신뢰성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에서 훔친 극비 핵 문서 보관소를 공개한 지 불과 8일 후인 2018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중동 평화의 전환점으로 칭송받았던 핵 합의 JCPOA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이란이 과거 핵무기 활동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고 JCPOA 자체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지의 무장단체 지원 역할을 다루지 않는 취약한 합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언 직후 워싱턴은 전례 없는 포괄적인 제재 전략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테헤란 경제의 혈맥인 석유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석유 수출은 2018년 이후 60% 이상 감소하여 이란 국고에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26차례 이상의 개별 제재를 가하여 970개 이상의 이란 관련 개인 및 기관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이전 어떤 행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 지점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금융기관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제재는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이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들과의 연결을 끊어
국제 거래를 거의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이란 경제는 2018년에 6%, 2019년에 거의 7% 위축되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012년 약 8.0달러에서 2024년 5.0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이란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전략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예로 중국 통신 대기업 ZTE는 미국산 기술을 이란에 판매하여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은 ZTE에 대한 부품 수출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벌금을 내고 엄격한 통제 절차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한 후에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여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제약이 담긴 더 강경한 합의를 맺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개된 상황은 계속되는 긴장 고조의 연속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오만만 근처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포함한 4척의 상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러 파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를 배후로 지목하고 걸프 지역에 해군력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상황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5월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에 대한 남은 모든 제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여 더 나아간 조치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은 상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미군 드론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정예 해외작전 부대인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암살 사건으로 미이란 관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악의 긴장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11월 27일에는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설계자로 여겨지는 모센 파크리자데가 정교한 정보 작전으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2010년 과학자 마지드 샤흐리아리가 테헤란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했던 해에 있었던 공격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JCPOA를 복원하려는 PO+1 국가들의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다시는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지만 워싱턴은 이를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IAEA가 비밀 장소에서 발견된 인공 우라늄 흔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원했지만 이는 서방이 전면적으로 거부한 요구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가까워졌습니다. 모스크바는 드론과 군사 지원이 필요했고 테헤란은 외교적 보호막과 기술 이전이 필요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란을 서방과의 대립축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로 만들어 과거 상태로 돌아갈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속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오만을 중재자로 하여 이란과 간접 협상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자 IAEA의 비밀 보고서는 충격적인 수치를 폭로했습니다. 이란이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400kg 이상 축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서는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턱이 아니라 마지막 레드라인이었습니다. IAEA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60% 농축 우라늄은 더 이상 합리적인 민간용 목적이 없으며 이 수준은 핵무기 제조 문턱에 근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방 언론은 미신고된 세 곳의 핵시설에서의 비밀 활동에 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란은 즉각 IAEA가 이스라엘이 제공한 위조 문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은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시설을 기습 공습하면서 터졌습니다. 공격 목표는 여러 층의 깊은 지하 구조물, 전력 시스템, 그리고 핵심 원심 분리기 구역이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 기구 AOI의 전 수장이자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페레이둔 아바시와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 두 명의 고위 과학자가 사망했습니다. 공격이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6개월 후인 2025년 12월 상업위성 사진은 이란이 공격받았던 이스파한과 나탄즈
두 시설 모두에서 건설을 재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테헤란은 분명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불능의 위험을 감지한 워싱턴은 군사주둔을 강화하고 카타르의 아르데이드 기지에 사드, 방어 시스템과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공개 성명에서 이란이 새로운 합의 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펜타곤의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5개의 핵 강대국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 클럽에 가입한다면 지역 및 세계의 균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극단주의 조직으로 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초국가적 핵 테러 시나리오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